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3일 오후 4시 22분입니다. 저는 4.15 총선에서 통합당이 차지할 의석을 그 한 열흘 전부터 100석에서 108석 사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통합당과 미래한국당 합쳐서 제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제가 무슨 신통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론조사를 분석을 하고 마지막에 김종인 위원장이 대실수를 하는 걸 보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즉 차명진, 김대호 두 사람의 막말 아닌 막말을 막말이라고 받아들여 가지고 후보 제명이라는 기상천외의 조치를 취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거 정말 막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김종인 씨의 그 발언 때문에 한 5석 정도는 저는 날아갔다고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미래통합당이란 장명 잘못해가지고 10석, 그리고 공천 잘못해가지고 10석, 마지막에 김종인 씨 잘못해가지고 5석, 그럼 25석 날아갔다. 원래부터 과반수 제1당 불가능했습니다. 다만 잘했으면 한 130석 정도는 차지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의 예상이 불행하게도 적중했습니다. 자, 총선 끝나고 나니까 조갑재 대표가 기가 막히게 맞추었다 하는 이야기는 안 나오고, 저와 반대 이야기하는 사람, 즉 통합당이 과반수 차지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무슨 명리학자라는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3분의 2도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쪽에서 만들어낸 사전투표 조작설이 퍼지는 데 대해서 저나 정규재, 김진, 김영광, 변희재 같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라고 말렸더니 이게 점점 세를 얻어가지고 여기에 민경욱, 공병호 뭐 이런 사람들 합세를 하고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요 며칠 사이에 조금 수그러든 것 같아요. 워낙 통합당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통합당이 가장 큰 피해자란 이야기인데, 오세훈 더구나 공병호 씨가 사전투표 조작으로 졌다고 딱 지적을 했던 오세훈 씨가 그 사전투표 조작론에 너무 에너지를 소모할 일이 아니다라고 점잖게 이야기를 한 직후부터,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지금 조작설의 기수 역할을 하는 민경욱 의원을 향해서 괴담 정당을 만들고 있으니까 당에서 출당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등 어쨌든 약간 수그러들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홈페이지에 또는 저희 동영상 댓글에는 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이야기가 많은데, 가끔은 그 댓글 중에서 저 편을 드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 좀 제가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조갑재 대표 대단하십니다. 당신은 승부사입니다. 하이 리스크에 하이 리턴이 있습니다. 계속 그 길로 가십시오 했어요. 저보고 승부사래요. 하이 리스크의 하이 리턴은 위험 부담이 많을 때 크게 걸어버리면은 당첨된 액수도 엄청 높아진다 하는 그 도박꾼들이 쓰는 말이죠. 하이 리스크에 하이 리턴이 온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승부사란 말을 들으니까 좀 기분 좋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는데, 제가 내기를 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내기. 근데 요사이는 내기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스마트폰 등장 전에는 내기를 자주 했습니다. 주로 자동차 안에서 제가 여행을 자주 하는데, 자동차를 타고 유럽 여행을 하면은 한 몇 시간 동안 달려야 하니까 마이크를 잡고 좀 심심풀이로 내기를 하자 해가지고 몇 번 내기를 한 적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옆자리에 앉은 사람하고 내기도 하기도 했는데, 이 내기를 하면 참 좋아요. 어떤 점에서 좋으냐, 돈을 거니까
어떤 지식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아주 선배 되시는 언론인과 홍콩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홍콩에 이 본적이 있는 캐세이 파시픽 항공사 비행기를 탔습니다. 캐세이란 뜻이 뭐냐라고 옆 사람하고 서로 이야기하다가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 캐세이 그게 카라키타이. 카라키타이는 요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 세력이 저 서쪽으로 가서 지금 중앙아시아의 서요, 한자로는 서요, 카라키타이. 카라키타 현지 어무로는 서양 사람들은 카라키타이라고 불렸다. 카라키타이가 캐세이가 되었다. 나중에 캐세이가 되었다. 그래서 서요에서 나온 말이다. 카라키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 언론인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마르코 폴로가 차이나 중국을 서방에 소개할 때 캐세이, 키타이, 뭐 캐세이라고 했다. 그래서 캐세이 파시픽이라는 항공사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럼 내기합시다 해가지고 한 $50씩 내기를 걸었습니다. 토요일이었어요. 홍콩에 도착했습니다. 홍콩에 캐세이 파시픽 본사가 있으니까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토요일, 일요일 쉰답니다. 그리고 월요일까지 기다렸다가 월요일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홍보실로 놀라지 마십시오. 캐세이 파시픽 홍보실 사람들도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다고. 요새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당장 확인되죠. 캐세이 딱 치면 나오는데 돌아와서 백과사전 찾고 해보니까 내기 결과가 어떠냐? 무승부였습니다. 왜 무승부냐? 양쪽 다 맞는 거예요. 제가 한 말도 맞습니다. 서요에서 카라키타이란 말이 나왔고 카라키타이가 캐세이로 바뀌어가지고 캐세이 하면은 서양 사람들은 옛날에 중국을 가리켰다. 이런 해설이 있는데 그러면은 또 마르코 폴로는 왜 등장하느냐? 마르코 폴로가 이 동방견문록을 쓸 때 중국을 키타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서요와 중국을 혼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가 소개한 것도 맞고 제가 말한 설명도 맞아가지고 이게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무승부로. 이왕 카라키타이라는 데 대해서 그래서 카라키타이 서요가 어떤 나라라는 걸 이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국 북방에 옛날부터 요 나라가 있었습니다. 요 나라는 고려를 침공했으니까 우리가 잘 알죠. 요 나라는 몽골족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대제국을 하다가 그 다음에 금나라가 일어나서 요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이 망한 요 나라 사람들은 기마민족이니까 요 나라의 왕족들이 서쪽으로 갑니다. 지금 키르기스스탄 근방에 또 나라를 하나 세워요. 그걸 서요라 부릅니다. 서요. 12세기에서 12세기, 13세기 걸쳐서 약 80년 동안 거기 존속을 했습니다. 대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서요가 또 엄청 크어요. 요사이 면적으로 하면은 한 250만 평방킬로미터니까 한반도 10배나 되는 중앙아시아의 대제국을 만들었는데 이 대제국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되느냐 하면은 몽골 부족 중에서 나이만 부족이 있습니다. 이 징기스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이 나이만 부족이 이 징기스칸 부족과 막 싸운 그런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이 나이만 부족은 또 기독교였습니다. 네스토리우스 계통의 기독교였습니다. 네스토리우스 기독교를 한자로는 경교라고 합니다. 경교. 여러분 놀랍죠? 몽골 기마 군단 중에서 나이만 부족은 기독교였습니다. 기독. 그런데 이 나이만 부족이 결국은 이 카라키타이를 멸망시키고 나중에는 결국 징기스칸 대제국으로 흡수돼 버립니다. 이 내기를 하면 이런 역사를 알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뮌헨에서 잘츠부르크로 가는 차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에 아주 유명한 건축가 한 분이 타고 계셨습니다.
피라미드 이야기가 나왔어요. 피라미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여기 SK 을지로에 있는 SK 건물을 설계하셨어요. 그분 말씀이 SK 건물을 설계할 때 피라미드 높이와 맞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150m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그때까지 저는 아직 이집트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피라미드 기제의 피라미드가 제일 높거든요. 옛날에 중학교 때 미술교사한테서 배웠는데 그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304m라고 배웠다.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챌린지를 했어요. 150m 아닙니다. 300m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기하자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304m 쪽에 서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비교적 수치에 밝다고 알려져 있어 놓으니까 이 건축가 쪽에 붙는 사람이 더 적었어요. 그때도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잘츠부르크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제가 PC방으로 가서 찾아보았습니다. 높이가 얼마일까요? 150m입니다. 그분 말이 맞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내기를 그때 50유로 정도 걸었을 겁니다. 내기를 걸어놓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직 잘츠부르크에 도착하기 전에 내기를 걸어놓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304m 맞을까? 남산이 260m인데 아무리 피라미드가 크지만은 남산만 하겠나? 내가 가지고 있는 304m라는 근거가 뭐냐? 언제 가봤느냐? 가보지도 않았다. 그럼 자료를 찾아봤느냐? 찾아보지도 않았다. 그럼 무슨 근거로 304m라고 하느냐? 근거가 약해지는 겁니다. 희미하게 중학교 때 뭐 미술 선생한테 들은 기억? 근데 아무래도 실감이 그렇죠. 아무리 피라미드가 커지면 남산만큼 하겠습니까? 점점 불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잘츠부르크 호텔에서 확인하니까 150m인데 그동안에 이 비바람에 깎이고 해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148m입니다. 그래서 저와 저쪽에 섰던 사람들이 돈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리고 건축가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아니 내가 지었다고 했는데 내 말은 안 믿고 기자 말을 믿는 거 보니까 기자 끝발이 세긴 세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거 사전투표 부정설은 내기의 대상은 안 되죠. 저는 승부사도 아니고 도박사도 아닙니다. 제가 사전투표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건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쪽에 제가 근거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뜬다. 이런 걸 자명하다 이러죠. 셀프 에비던트라고 합니다. 그건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건 확실하다. 확실한 건 뭐냐? 자명하다. 자명한 거는 뭐냐? 자명한 사실이라고 하죠. 자명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우선 통합당 국회의원들이 승복했다. 민경욱 씨 빼고 다른 몇 분도 뭐 정면으로 뭐 하진 않죠. 일단 그 당시에는 거의 전부 다가 결과에 승복했다. 그 중에는 김진태, 오세훈, 나경원 같은 아주 투사들도 있다. 그분들이 표 도둑 맞았으면 가만히 있겠느냐. 그거죠. 그 다음은 선거 결과가 예상대로 나왔다. 부정선거가 있으면 예상대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미 여론조사와 일치했다. 출구조사와도 일치했다. 그 다음에 과거에도 이 개표 부정설이 있었지만 다 재판을 통해서 부정되었다. 이번에도 개표 부정을 주장하는 논리가 과거의 재판에서 부정되었던 논리와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표 분류기가 있지 않습니까? 표를 분류하는 분류기에 송신장치가 있어가지고 외부와 통신해가지고 조작을 한다 하는 주장을 하는 소속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 내리고 그런 소송이 계속 들어오니까 앞에 선고를 했는데 또 할 필요 없다 해가지고 요사이는 각하를 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민경욱 의원 등이 주장하는 것도 그 범주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 개표는 전산 개표가 아닙니다. 수개표입니다. 전산 개표는 어떤 거냐 하면은 모든 것을 전산 그러니까 컴퓨터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류기에서 표를 후보자별로 분류를 한 다음에는 그걸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개수기에 넣어가지고 또 확인을 한 다음에 또 한 번 사람이 손으로 확인을 하는 거니까 이게 수개표입니다. 수개표란 사실은 모르죠. 자꾸 컴퓨터 기계 이러니까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분류기나 개수기를 사람이 그냥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고 결국은 사람이 손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니까 이게 수개표입니다. 수개표. 전산개표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조작 가능하다고 보는데 수개표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앙 무슨 컴퓨터와 연결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당락은 누가 결정하느냐 하면은 그 선거구에서의 개표 결과로 하는 거지 이거를 중앙선관위에 보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허가를 받고 확인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작하려야 조작할 수 있는 찬스가 안 나오는 것이죠. 이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명한 사실인데 자명한 사실도 음모론으로 몰고 가니까 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기를 하면 뭐 남는 게 있습니다. 내기를 하면은 그 확인하기 위해서 가라키타이가 뭐다 뭐 저는 이제 절대로 피라미드 높이가 얼마인지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150m, 200m 깎여가지고 148m. 그러면 이번 사전투표 조작론도 뭔가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재검표로 하면은 선거 부정 없었다로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었던 사람들 손에 잡히는 게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어차피 한 달 아마 남짓해가지고 이 결과가 나올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재검표를 허용하든지 아니면은 각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원하는 답은 안 나올 겁니다. 원하는 답이 안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이렇게 말하자면 기대를 하고 또 저처럼 속지 않는 사람을 욕하고 했으면 뭔가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를 믿고 사전투표 조작론은 믿는 분들이 계시면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조갑제는 성부사는 아니지만은 이런 종류에 있어서의 판단은 지금까지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상식에 입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 주장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 주장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기자가 반드시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A라는 사람 주장하면 반대되는 B 사람 주장도 들어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기자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선관위 이야기는 아예 들어볼 생각도 안 해요. 선관위는 거짓말을 한다? 선관위가 왜 거짓말을 합니까? 선관위가 뭐 거짓말이라고 보다는 불평등하게 한 조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투개표와 관계없는 부분이에요. 그건 정책 판단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고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 추궁해 가야 합니다. 제가 이 논쟁을 통해서 남는 게 없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지난 한 달 동안 이 논쟁을 하다가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될 걸 몇 개 놓쳤지 않습니까? 이번에 통합당이 왜 졌느냐? 우파는 뭘 잘못했느냐? 이거 반성하고 그 다음에 정말 선관위가 잘못한 거, 선거관리에서의 편향성
지적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부정선거라고 하면은 저도 박수를 치겠어요. 선거 관리 투개표가 아니라 뭘 허용하고 뭘 금지시키는 그 조치에서 아주 정권 편을 들었다. 그런 점에서는 부정선거다. 그리고 이 정권이 투표 전에 현금 살포성 뭐 지원금 나눠주고 한 거 이런 거 부정선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따져야지. 그걸 따지면 승산이 있는데 결국 문재인 정권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저의 말을 믿으면 크게 손해볼 일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저의 말을 믿어서 이제 자세를 수정했다가 나중에 재검토 결과가 나오면은 아 그때 조갑재 대표 말 믿고 궤도 수정한 게 참 잘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지 모릅니다. 그때는 절 보고 뭐 성부사라고 해도 좋은데 저는 성부사가 아니고 도박사도 아니고 해가 동쪽에서 뜬다에 거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